자,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좀 보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되는가 하면, 269쪽을 보십시오. 현금 수지 측정부터. 그 269쪽에 현금 수지 측정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번 출제됐다는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많이 출제됐죠. 거기서 이제 밑에 영업수지 계산 표가 있죠. 그 표에 가유 순전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단계별로 유효 총소득에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괄호 1번, 괄호 2번 넘어가면서 괄호 3, 4, 5 이렇게 항목별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70쪽에 가시면은 이제 항목별로 설명하는 것 중에서 그 괄호 5번에 영업경비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7번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리고 괄호 9번에 세후현금 수지할 때 그 밑에 영업소득세 계산 있죠. 자, 그 세 파트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괄호 7번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부채 서비스액은 이론적으로 할 때는 항상 뭐와 뭐를 더해야 된다? 원금과 이자를 항상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영업경비 항목이나 지금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요 두 개를 앞으로 이제 좀 더 채워놔야 돼요. 이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셔서 272쪽에 지분복귀액 계산도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이번 순환은 지분복귀액 계산은 일단은 넘어가고 중요도는 요거보다는 훨씬 낮아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 지분복귀액은 언제 계산하는 건가 하면 나중에 처분할 때 계산하는 거예요. 팔았을 때. 저거는 언제 계산하는 거예요? 매년. 영업수지 계산 요거는 이제 매년 계산하는 거고 지분복귀액은 나중에 처분했을 때 한 번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투자분석 기법이에요. 279쪽을 보세요. 자, 279쪽에 투자분석 기법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하고 나오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는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서 넘어가셔서 280쪽에 괄호 3번부터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괄호 3번, 괄호 4번, 괄호 5번에서 순수내하죠. 엄청 많이 출제됐습니다. 얘네들도. 많이 출제됐는데 이론적으로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그 구분 자체가 중요하죠. 거기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괄호 6번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수년가법이 내부승일법보다 월한 이유. 근데 요거도 최근에 좀 출제가 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정도고요. 자, 근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할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284쪽에 가시면은 괄호 7번에 기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 있죠. 거기에 현가회수기간법, 연평균, 수년가 이런 게 있죠. 그렇게 앞에 순수내 세 가지 하고요. 수년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 괄호 3, 괄호 4, 괄호 5번, 그리고 괄호 7번의 요 두 개. 이 5가지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모든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5쪽에 뭐로 넘어가요? 이제 승수법, 수익률법, 어림셈법으로 넘어가죠. 자, 승수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승수법에 총소득승수, 순소득승수 순서대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승수, 세후현금수지승수 돼 있죠. 자, 아까 위에 두 개는 무슨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고 총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고 밑에 두 개는 지분투자액. 그렇게만 해도 지금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걸 다 일일이 구사하는 거는 그거는 오버페이스예요. 오버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달리기를 한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에 가서도요. 총자산 회전율 있고 넘어가시면은 종합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총이나 종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고 1번, 2번은 총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고 나머지 기타 어림셈법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요거 이제 먼저 한 거예요. 요거
요렇게만 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다음 주에 기억이나 좀 해 오세요. 그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런 걸 했다라는 것만 기억해도.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비율 분석법이 있죠. 288쪽에. 자, 요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비율 분석법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 투자 분석기법은 워낙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라서 그 중에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세 가지 단어 뜻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순환은. 자, 그 여러 가지 비율 하면은 전부 다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는데 얘네들도 결국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기는 하는데 비율 분석법은 또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대부채 하세요. 대부채 끝말잇기 하는 거예요. 끝말잇기. 끝말잇기에서 대는 대부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는 부채 감당률을 말하는 거예요. 채는 채무 불이행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만 어느 정도 파악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구사하거나 무슨 분모 분자를 정확하게 맞추거나 이렇게 할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분모 분자를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대부 비율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 받을 때 LTV란 말 들어보시나요? 그 LTV가 이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집값에 몇 %까지 대출해 주나요? 요거죠. 집값의 몇 %. 자, 그러면 집값이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부동산 가치예요. 부동산 가치 분의 대출 받는 금액, 대부액, 융자액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부액, 융자액. 근데 요거를 표현을 할 때 부채, 잔금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융자액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융자액, 대부액 이렇게 해도 틀린 거 아닌데 사실은 조금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부채 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처음에 1억짜리 주택을 대출받을 때 1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6천만 원을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그는 대부 비율 몇 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60%를 기준으로 해서 6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자만 계속 냈단 말이에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내고 있다가 만기가 돼서 이제 연장을 하려고 봤더니 집값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8천만 원으로. 집값이 8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부 비율은 60%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8천만 원인 게 대출은 6천만 원이잖아요. 이자만 냈으니까. 맞나요? 그럼 대부 비율이 8천분의 부동산 가치가 8천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6천 그대로 있는데 이자만 냈으니까 원금은 줄지 않고 이게 8천 돼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60%가 아니고 75%예요.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그죠? 이런 얘기는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제 대부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대부 비율 말고. 규제하는 대부 비율은 몇 프로로 정해져 있지만 60%로 정해져 있지만 그 부동산의 대부 비율은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대부 비율이라는 게 100%가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어떤 부동산의 대부 비율이라는 게 100%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넘을 수 있어요. 집값이 더 떨어져 보세요. 규제하는 대부 비율은 그렇지 않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설정해 놓은 대부 비율은 100% 넘지 않아요. 설정해 놓은 대부 비율은 절대로 100% 넘게 대출해 주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대출해 준 이후에 그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 부동산의 실제 대부 비율은 100%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매스컴에서 뭐라 그래요? 매스컴에서 그런 경우에 안 들어봤어요? 깡통주택이라고 그래요. 깡통주택. 깡통주택 매스컴에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그게 뭐가 100% 넘은 거예요?
대부 비율이 100%가 넘어요. 부채가 부동산 가격을 초과했다 이 말이에요. 대출받은 거에다가 뭐까지 얹어버리면 전세금까지 얹어버리면 전세금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채죠. 맞나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규제하는 대부 비율 또는 설정한 대부 비율은 100% 절대 넘지 않게 설정하겠지만 그 부동산의 대부 비율은 100%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 개념이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이 60%다. 이 소리는 대부 비율이 60%다. 이런 거는 전체 가치에서 융자 또는 대출 남의 게 몇 프로다? 60%다. 자, 이해를 할 때는 대부 비율을 이해를 할 때는 공식으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거지만 이해를 할 때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남의 거 비율. 남의 거 비율. 남의 거 비율 60%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 소리는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 내 거 비율은 40%다 이게 금방 나온다고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대부 비율이 70%다 그러면 지분 비율은 30%다. 내 거가 자기 자본 지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 자기 자본 비율 또는 지분 비율은 30%다. 대부 비율이 70%일 때. 됐나요? 이게 숙달되어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숙달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부 비율 그 안에 항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 동그라미 4번 밑에 5번에 있죠.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4번 끝에도 있죠. 부채 비율과는 다르다는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88쪽에 동그라미 4번에 항목이 있죠. 찾으셨어요? 288쪽 동그라미 4번. 대부 비율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대부 비율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예요. 대부 비율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예요. 자, 그러면 들으세요. 대부 비율이 남의 거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부 비율이 60%다. 그럼 내 거는 40%다. 이게 금방 나온다 그랬죠. 그럼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내 거는 40%고 부채 비율은 40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거분의 남의 거. 뭔 뜻인지 아시겠죠? 대부 비율이 50%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남의 게 50%다. 그럼 내 거 50%죠. 그럼 부채 비율은 50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분의 50. 1이에요, 1. 여기에 원래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대부 비율이 부채 비율하고 개념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 비율도 돈을 빌리는 거고 부채 비율도 돈을 빌리는 것의 비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 비율은 다른 용어가 동의어가 많아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차입 비율, 영어로 LTV. 7가지나 돼. 7가지나. 대부 비율하고 같이 사용하는 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대체로 LTV를 써줘요. 그러니까 덜 헷갈려요. 근데 부채 비율은 동의어가 없어요.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 요거 말고는 동의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따로 떼서 기억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전문가도 헷갈려가지고 작년에 대부 비율이라고 써야 되는 거를 부채 비율로 잘못 써가지고 모두 정답이 나왔어요. 출제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죠. 잘못 출제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구제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3대의 덕을 쌓은 거죠. 예, 3대의 덕을 쌓은 거 이제 빚보는 거예요. 아무튼 전문가도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인데 우리는 대부분 대부 비율을 많이 해요. 부채 비율은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부채 비율은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고 부채 비율은 지렛대 효과라고 써놓으세요. 그게 지렛대 효과에서 따지는 게 부채 비율이에요. 이건 이제 지렛대 효과에서 따지는 게 부채 비율이고 대부 비율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대출 받을 때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대출 받는다 할 때 써먹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요 정도만 소개할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게 뭐라고요? 대부비율. 이게 흔히 쓰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클수록 적을까요? 작을수록 적을까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클수록 좋겠죠. 자, 그럼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채무 불이행률 하면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은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이건 낮을수록 좋겠죠. 일단 그 단어의 의미를 용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그럼 이 정도로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용을 들어가는 거죠. 자,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은데, 자, 부채는 누가 감당할까요? 부채는 누가 감당할까요? 본인이 또는 투자자가? 맞나요?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처음 수업할 때는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가유순전후죠. 예? 이 부채 서비스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을 빼니까 3천 됐죠. 어디에서? 순영업소득에서. 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을 해야 남는 게 있지 않나요? 이 7천만 원이 이걸 감당을 해야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투자자가 해야 되겠지만 부채 서비스액은 누가 감당한다고요? 앞으로?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거예요. 저걸 감당할 수 있어야 남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기억을 할 때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그거 가지고 공식 만든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짝짓기 할 때 뭐하고 뭐 짝짓기 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짝짓기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부채 서비스액. 요 순영업소득이 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는 분모고 하나는 분자다 이 뜻이에요. 비율 분석법에서. 근데 이게 클수록 좋다 그랬죠, 이 숫자가. 클수록 좋다는 얘기는 분자가 클수록 좋다는 얘기 아닌가요? 소득이 분자로 가야 되겠죠. 소득이 클수록 좋은 거니까.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짝짓기가 우선이에요. 분모 분자는 나중이고. 부채 서비스액하고 짝짓기 하는 건 누구라고요? 순영업소득 짝짓기 한다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게 유효가 9천이었어요. 유효가 9천이었고 순영업소득이 7천이었어요. 뭘 빼요? 경비를 빼고 순이 됐죠. 2천 빼서 순이 됐잖아요. 다시 여기서 부채 서비스 얘가 3천이 됐죠.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는 뭐만 감당하면 돼요? 부채 서비스만 감당하면 요놈이 되죠.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내려올 때는 요거까지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럼 유효 총소득이 나왔을 때는 누구 다 감당해야 돼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다 감당해야 되죠. 그거 살펴보는 게 채무불이행률이에요.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작을수록 좋죠. 작을수록 좋죠. 근데 이제는 어떤 소득이 나온다고요? 유효총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짝짓기 할 때 뭐하고 뭐가 다 나와야 돼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더한 것이 나와야 돼요. 더한 것이. 순영업소득 나올 때는 얘만 짝짓기 해서 그냥 분모 분자하면 되는데 유효총소득이 나올 때는 이 두 개 합한 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맞나요? 여기 지금 얼마 이게? 경비가 2천, 부채 서비스액은 4천, 더하면 얼마? 6천. 이게 9천이 6천을 감당했으니까 3천 남은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얘는 이 둘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얘는 얘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유효총소득이 나오는데 얘는 작을수록 좋다 그랬죠.
얘는 클수록 좋아서 소득이 분자로서 얘가 클수록 좋았을 거 아니에요. 얘는 작을수록 좋다는 거는 소득이 뭐로 가는 거지? 나가는 게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가는 게. 이 돈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이리 들어가고 여기는 유효 총 소득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분모 분자는 또 까먹어도 돼요. 이제 단어 의미를 파악하는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 나올 때, 문장으로 쓸 때 채무 불이행률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순영업소득이 나왔는데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다 나와 그랬잖아요. 채무불이행률이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순영업소득이 나왔을 때 얘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다 나오는 거는 유효총소득하고 짝짓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 채무불이행률이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짝을 지을 때 이 짝짓기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이렇게 짝짓기, 세전 또는 세후하고는 지분투자액 짝짓기하고 총이나 종합 또는 순영업소득 이렇게 나오면은 총투자액하고 짝짓기 하는 거고 짝짓기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순영업소득은 누구를 감당한다? 부채 서비스.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됐나요? 됐죠? 그 위에 있는 유효총소득은 뭐하고 뭐를 감당한다?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한다. 자, 이렇게 짝짓기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대부비율, 대부채까지 설명됐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더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일단 패스를 하고 지나가시고요.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시고. 이제 금융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금융론. 자, 오늘 이제 금융론은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론이 이게 워낙 중요해, 이게. 투자 분석 기법에서 이거 현금 수지 측정하는 것에서. 자, 지금 가유순전후 했고요. 가유순전. 가유순까지는 무슨 투자액 나와야 되고요.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액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비율분석법도 여기 이제 가유순전을 알면은 더 유리하죠. 순영업소득에서 밑에 세전으로 갈 때는 부채 서비스 빠지는 거고요. 유효에서 세전으로 갈 때는 경비도 빠지고 부채 서비스도 빠지고. 자, 이제 금융론은 5문제 출제가 되고요. 이제 금융론 기초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요.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자, 이 5개 중에 여기가 주로 출제돼요. 1, 2, 3.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유동화, 자금 조달 방법,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요놈이고, 그 다음이 요놈이. 그래서, 이건 이제 해마다 출제되는데, 해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는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는 게 있고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상환. 이거 구별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해 보셨던 것일 거예요. 이거는 실제 많이 접하는 거고요. 이거는 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뒷부분이 좀 어려워요. 처음 듣는 것들이기 때문에. 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당 유동화의 개념, 이거는 구조,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 앞부분은 조금 더 난이도가 낮고요. 뒷부분이 좀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으면서 중요도도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에는 리츠라는 게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게 있고, 뭐 신디케이트 뭐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츠는 중요해요. 리츠는 저당 유동화처럼 중요해서, 일단은 오늘은 이런 것들은 저당 유동화와 자금 조달 방법은 이제 개념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다라는 거. 보통 여러분들 어떤 설명을 들을 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게 뭐다라는 어떤 감만 있어도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예전에 제가 저거를 공부할 때 도대체 감이 안 잡혔어요. 제가 저걸 공부할 때는 IMF 직후예요. IMF 때 도입된 거거든요. 저당 유동화나 자금 조달 방법이. IMF 이후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대학은 졸업한 상태. 어디 대학교나 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로지 책으로만 보는 거죠. 책으로만 보는데 이걸 설명해줘. 모르는 게 있어도 누구한테 물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몰라도 별로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다는 사실. 혹시라도 물어볼 데 있으면은 그래도 나중에라도 물어볼 수나 있잖아요. 아무도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책을 쓴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저당 유동화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게 어디서 그런 걸 느꼈는가 하면 우리나라 이 민법 제도가요, 미국이나 영국하고 달라요. 독일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담보물권 배우시죠. 민법에 안 나갔나요 아직? 담보물권 아직 안 나갔어요? 지금 소유권 하고 있나요? 민법에? 아직 총칙하고 있나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총칙하고 물권, 채권 이렇게 배우는데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담보라는 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를 말해요.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거를 담보할 만하다 이 소리는 혹시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뭔가 다른 걸로 환가하든가 다른 뭔가로부터 이 돈을 회수하는 그러한 물건을 담보라 그래. 담보. 야, 너 뭐 믿고 내가 돈 빌려? 담보를 내놔라. 담보. 이렇게 하잖아요. 담보를 내놔라 할 때 부동산을 내놓으면 그건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고요.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산에 하는 거를 질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골동품 내놓게. 혹시라도 내 못 갚으면 골동품 팔아서 니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이것도 없으면은 야, 내가 돈 많은 친구 보증 세울게. 담보. 이것도 일종의 담보죠. 보증 담보가 돼. 보증. 그것도 없다. 손가락 하나 긋게. 손가락을 담보로 돈 빌려줘.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담보라고요. 됐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 내가 돈을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담보를 잡아놨어요. 근데 돈을 빌려줘 놓고 보니까 내가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는데 내가 빌려준 이 만기는 아직도 1년을 더 지나야 돼요. 이 친구가 이자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요. 이자도 괜찮게 내고 있어요. 그 사정을 아는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가 요 친구한테 골동품 받아놓고 있고 담보 있고 돈 빌려줬는데 이자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아직 만기가 안 돼서 이 친구가 나한테 갚을 수는 없으니까 돈이 아직 없으니까 만기가 안 됐으니까 네가 대신 내 채권을 사라.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네가 사라. 이걸 채권 양도라 그래요. 채권 양도를 하면은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이 관계가 아니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채무자는 그대로 있어도. 맞나요? 이게 뭐가 넘어간다고요? 채권이 양도된다 이렇게요. 자, 이럴 때 채권만 넘겨주고 골동품은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동품도 같이 줘야죠. 담보 물건도 함께 넘겨줘야 돼요. 채권만 넘어가는 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도 함께 넘어가야 돼요?
담보도 함께 넣어. 담보. 그러니까 질권이든 저당권이든, 요때는 질권이죠. 골동품을 잡아놨으니까 그게 넘어가야 돼요. 그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놨으면 저당권이죠. 그건 저당권도 친구 앞으로, 다른 친구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 채권하고 그 채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로 할 수 있는 그 물건도 함께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외국에는 저당권만 별도로 넘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달라요. 저는 우리나라 민법을 먼저 공부한 상태였어요. 근데 책을 그렇게 쓴 교수들이 있는 거죠. 우리 민법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민법을 모르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걸 번역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설마 이 교수가 이거를 우리나라 민법을 모를까 했었는데 나중 보니까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법학자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민법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대학 교재라고 해서 이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당 유동화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자, 요거부터 간단하니까, 요것만 이제 개념만 설명드린 건 간단하니까 요거 하고 이제 요거 설명드릴게요. IMF라면은, 다들 이제 기억하시나요? IMF? 기억하시나요? IMF 때 몇 살이었어요? 20대였어요. 꽤 먹었네요. 그럼 잘 기억하겠네. IMF 잘 기억 안 나는 분들 계시나요? 잘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요? 저기 맨 뒤에 우리 친구들 IMF 잘 기억나요? 주로 뒤에 앉은 젊은 친구들은 지금 IMF를 잘 기억을 못해요. 여기 앉아있는 게 나이 순서대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제일 나이가 어리고, 아무튼 그 IMF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환란이라고 하죠. 국가 부도 사태요. 달러가 빠져나간 겁니다. 달러가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다가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싶으니까 달러를 가지고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갚아야 될 부채를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그 달러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다 달러를 가져 나가 버리니까 국가부도 사태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구하기가 힘든 거죠. 은행들이 대출을 계속 해주죠. 대출을 해주면 은행이 갖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죠. 이랬을 때 그 예금주들이 예금 찾으러 오면은 현금이 있어야 예금을 상환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보통 같으면은 새로운 예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환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야, 이거 은행도 망할 수도 있고 국가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버리는 거죠. 예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평상시에 이 현금이 부족할 때는 새로운 예금을 받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 달러를 빌려와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가서 이제 달러를 팔아서 이제 현금으로 원화로 바꾸면 되죠. 바꿔서 그걸로 하면 돼요. 평상시 같으면 이게 돈 빌려오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위험하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한테 누가 달러를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은행이 달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망한 은행이 숱합니다. 근데 은행이 망해버리면 그 연쇄적으로 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들, 기업들 하나 무너지면은 거기에 먹고 사는 식구들, 딸린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은행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 그러면 이 은행이 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어떻게 공급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한국은행에서 저거 막 찍어가지고 그냥 줘, 이렇게? 막 갖다 줘, 이렇게?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 정부라는 게 어떤 제도라는 게 있어야 되고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공무원이 그냥 아무렇게나 법원에서 국회에서 결정 내려서 그 법대로 그냥 바로바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조직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만든 거예요. 조직을.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죠. 혹시라도 은행이 돈을 구하기가 힘들 때 은행이 차입자들한테 빌려준 그 채권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빌려줬는 채권은 있잖아요. 채권은 있으니까 혹시라도 돈이 급할 때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면 뭘 마련할 수 있어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죠. 근데 그 채권을 사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IMF 당시에는. 은행들이, 제가 은행이에요. 돈 빌려간 차입자들이에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직 만기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은 필요해요. 예금주들 찾으러 오고. 근데 뭐는 갖고 있어요, 제가? 채권은 갖고 있는데 이게 누구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사줄 누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한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해서 혹시라도 은행이 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이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파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을 쌓아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주는 거지. 이러면은 돈 부족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예금주들한테 예금 해주고, 예금 돌려주고, 또 추가로 대출도 해주고. 누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 이거를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화. 유동화라는 단어는 현금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 저당 채권. 누가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이에요? 은행 같은 1차 금융기관이라 그래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다. 자, 오늘은 요 개념 정도 알아두세요. 개념. 왜 도입된 거라고요? IMF 이후에 은행들이 쓰러지는 걸 많이 봤잖아요. 앞으로는 은행들이 쓰러지지 않게끔. 누구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은행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은행. 아시겠어요? 은행들이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끔.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츠도 배경이 IMF예요. 지금 저당 유동화나 리츠는 다 배경이 IMF예요. IMF 때 쓰러진 기업들이 많았죠. IMF 때 기억 좀 난다면서요. 그때 IMF 하면 무슨 기억이 나요? 예? 아, 금판 거 기억나요? 지금 금판 거 기억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지금. 그게 그 IMF 때 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명태, 구조조정 들어보셨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직원들 정리하고 하는 거죠. 왜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 줄이고 뭔가 줄이기 위한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대기업들이 너무 과잉 공급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 잘 된다고 하니까 LG전자, 대우전자, 현대도 전자예요. 현대전자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잘 된다고 하니까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말고 삼성도 또 뛰어들었죠. 또 누가 뭘 잘한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이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 대기업이 갖고 있는 분야를 저 대기업이 뒤늦게 또 들어가서 다 갖고 있고, 이 전부 다 중복투자예요. 중복투자. 시장은 좁은데. 자, 이렇게 되니까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익이 떨어지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현대 제철, 현대 또 있잖아요. 상선 많잖아요, 현대. 근데 현대전자는 이 후발주자 별로 수익도 안 나요. 그러면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거기에 계속 돈 밀어 넣어야 돼. 이런 거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지, 정리. 그러니까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게 구조조정이에요. 그럼 그쪽에는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른다는 게 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해고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 돼요. 돈.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고를 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계속 임금이 계속 지불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고해야 되는데 돈을 마련해야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빌리기가 쉽나요? IMF 때? 은행도 지금 돈 못 구해가지고 지금 그 난리인데 누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정리해고하는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마련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방법이에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덩치가 커요. 그래서 수백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 팔아서 현금 마련하면은 신속하게 뭐를 할 수 있어요? 구조조정을 하면은 부실을 덜 키우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썩은 부위를 도려내면 다른 부위가 안 썩어진다고요. 자, 근데 수백억 되는 부동산을 누가 사줄까요? 그런 큰 손이 있을까요? 그런 큰 손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저는 그 당시에요, 현대건설이 5천원 안 했고요. 삼성전자가 2만 몇천 원 했을 당시였어요. 지금의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지금 200 몇십만 원 하잖아요. 2만 몇천 원 했어요. 10 몇 년 전에, 20년 전에, 18년, 19년 전에. 그때 제 생각이 뭐였겠어요? 지금 사야 된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돈이 있어야죠. 생각은 그렇게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근데 몇십만 원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수백억 자금을 모으면 그런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헐값에, 싼 값에 사는 거죠. 자,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산 후에 그 수익은 어떻고? 그 회사한테 그냥 세를 놓으면 돼요.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회사는 그걸 부동산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적자 부분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만 남겨놓은 상태, 흑자 사업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 내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뭐를 세우느냐?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츠예요. 우리가 주주가 돼서, 개미들이 주주가 돼서 뭐를 만든다고요? 리츠를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뭐를 사주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사주는 거죠.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싼 값에 매입하죠. 그리고 임대료 수익 계속 얻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 회사가 돈 좀 벌게 되면은 그 부동산을 다시 그 회사에 팔아서 또 시세 차익 얻을 수가 있고요. 우선 급한 불은 끄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회사만 차리면 그 회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사는데, 계약서 달랑 2장만 쓰면 돼요. 매매 계약서 1장, 임대차 계약서 1장, 이렇게. 그 부동산을 그 회사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기 하나 안 옮겨도 된다고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집기 하나 안 옮기고 우리가 돈만 모아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 이름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 다시 임대차 계약서 써서 계속 그냥 그대로 쓴다고요. 아주 간단해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이런 현상을 그 시사용어로 매후환대차라 그랬어요. 매후환대차. 팔고 나서 매매한 후에 임대차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긴 게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둘 다 배경이 뭐예요? 둘 다 IMF. IMF 때 얘는 은행 때문에 도입됐고요. 얘는 구조 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됐어요. 그것만 알아도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 리츠가 뭐다? 부동산 투자 회사다. 어떤 부동산에 투자한다? 구조 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
사주는 방식으로. 됐나요?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지원했던 거다. 저당 유동화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자,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 받나요? 변동금리로 대출 받나요? 보통은 변동금리로 대출 받죠. 자, 그럼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고정금리는 뭐가 고정돼 있어요? 대출금리가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은행이라는 데를 좀 알려면은, 은행이라는 데는 아까 이자를 수익으로 하는 데가 은행이라 그랬죠. 이자 수익. 근데 그 이자 수익이 예금주로부터 예금 받을 때 주는 이자가 있고요. 그걸 뭔 이자율? 예금 이자율이라 그래요. 그리고 받은 예금을 대출해 줄 때 받는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라 그래요. 근데 은행이 먹는 마진이 바로 예대 마진이라 그래요. 예대 마진. 이게 수익이 되는 거죠. 은행은 뭘 먹는 곳이에요? 예대 마진을 먹는 곳이에요. 근데 이 예대 마진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서 대출을 해줬는데 한 1년쯤 지난 시점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가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도 올려야 돼요. 안 올리면 어떻게 해? 시장금리 올라가는 예금금리 안 올리면 사람들이 예금 안 하겠죠. 자, 근데 대출은 10년 만기로 고정금리로 해놨단 말이에요. 10년 만기로 고정금리로 해놨으면 은행이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떻게 해? 수익이 줄죠. 은행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자, 그럼 이제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볼까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악화돼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더 개선되나요?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에 2%포인트의 마진이 있어요. 마진. 은행이 이 마진을 먹는데 이렇게 대출 받았었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한 1년쯤 됐는데 시장금리가 막 올라가요. 자, 시장금리 막 올라갈 때는 속으로 아유, 1년 전에 참 대출 잘 받았네. 나는 고정금리로 시장금리 올라가도 난 대출금리가 안 올라가고 유지가 되고 있죠. 예? 좋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혜택 보는 건 없지만 아니 시장금리 올라가는데 나는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가고 계속 그 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점점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자, 옆에서는 다른 사람들, 새로 대출받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싼 금리로 대출받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그 금리로 지금 이자 내고 있어요. 어떤 생각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 이거 이렇게 갚을 거예요? 계속 갚을 생각이고요. 갈아타야죠, 갈아타야지. 나도 지금 새로 대출받아서 기존에 대출받은 거를 바꾸는 거죠. 이걸 갈아탄다 그러죠, 보통. 시험에서는 갈아탄단 말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조기 상환한다 그래요, 조기 상환. 만기가 되기 전에 갚아버린다고요. 자,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적어서 겨우겨우 그냥 버티고 넘겼는데 수익성이 개선되려 갈 때는 이게 안 되고 일찍 갚아버린다, 일찍. 금리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기 상환해버린다고. 자, 이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대출자. 자, 여기서 대출자라는 단어, 돈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입니다.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매스컴에서 잘못 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면은 여러분만 손해요. 시험에는 대출자가 돈 빌려준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스컴에 지금 이거 잘못 쓰는 기자들이 많아요.
이거 매스컴 보고 이 시험 쳤다가는 이제 틀려서 요거 한 개 때문에 떨어지면 억울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생각하면 돼요. 임대인은 돈을 빌려 준 사람, 임차인 빌린 사람. 됐죠? 임대인은 저기 집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대차를 생각하면 돼요. 대차. 집을 빌려준 사람은 집을 빌린 사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기관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니까? 금융기관이 이 대출자가 부담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정한 뭐를 먹어요? 일정한 마진을 먹죠. 예, 이게 100번 낫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또는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그래요. 위험 부담을 전가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하고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가 더 유리하다? 이게 더 유리하죠. 근데 차입자들이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는 금리가 좀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대출하면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3.5%인데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 4%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점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뭐가 더 높다? 고정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리를 결정을 할 때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요. 이 기준금리는 보통 코픽스 지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대출 받을 때? 대출 안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셨어요? 대출 받아보실 때 이런 거 안 보셨나요? 보통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거기 그냥 사인만 열심히 하다가 오죠.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다 있어요. 코픽스 지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시중은행들의 평균적인 예금금리예요. 평균적인 예금금리.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 받을 때 보통 예금도 받잖아요. 또 정기예금도 받죠. 그 이자가 어때요? 다르죠. 정기예금은 이자가 높고요. 보통 예금은 이자가 낮아요.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예금이 10억이 있고요.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예금이 10억이 있어요. 근데 보통 예금은 예컨대 그냥 1% 할게요. 1%. 정기예금은 3%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맞춰서 가산금리, 마진을 붙일 거냐 이 말이죠.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대출해 줄 때는 3%에다 마진 붙이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대출해 줄 때는 1%에다 마진 붙여요.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든 저쪽으로 돈이 들어오든 금고 속에 있는 돈은 다 똑같은 돈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프로를 이자를 주는지를 보고 평균적인 이자에다가 마진을 붙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8개인가 9개의 금융상품이 있어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CD 수익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평균적인 예금금리를 계산해서 매달 발표하는 게 코픽스 지수예요. 매달 15일 날 발표해요. 그래서 오늘 대출 받는다면 언제 발표한 코픽스 지수 보고 대출 받는 거예요? 11월 15일 날 발표한 코픽스 지수에다가 요거는 자신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가산금리는 일종의 그 위험 할증률과 같아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요게 높아요.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위험해요, 위험.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은 요게 낮습니다. 위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걸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게 변동할 때는 6개월마다 변동해요. 6개월마다. 그러니까 이 대출금리를 6개월마다. 대출금리를 6개월마다 변동해요. 요거는 매월이에요, 매월. 그러니까 오늘 대출 받으면은 언제 코픽스 지수 가지고 대출해주고, 11월 15일 코픽스 지수 가지고 대출해주고, 그리고 내년 12월 6일이 되면, 내년 6월 6일이 되면, 내년 5월 15일 날 발표한 코픽스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5월 15일 날 또 코픽스 지수 발표해요. 매달 발표하니까. 그거 보고 11월 15일 하고 내년 5월 15일 사이에 변화된 것이 있으면 그때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11월 15일 하고 내년 5월 15일 사이에 변화된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6개월 다시 더 금리가 가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픽스 지수는 매달 발표해도 그 조정 주기는 6개월마다 조정을 하게 돼 있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은행한테 유리하다 그랬죠? 근데 은행이 불리한 점이 얘보다, 고정금리보다 불리한 점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변동금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이거하고 관련돼요. 이거하고. 여기서는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대출금리가 고정돼 있죠. 여기서는 시장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가죠. 계속 금리를 올리면은 차입자들이 버티다 자빠지겠죠. 무슨 위험이 클까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져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스컴에 가계부채 하고 있죠. 그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 무슨 금리로 대출받은 거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됐나요? 자, 일단 요렇게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좀 소개하고요. 마지막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은, 자, 여러분이 대출받은 거를 갚을 때 원금 이자가 일정하게 갚아 나가는 것을 말해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일정하게. 자, 요렇게 여러분들 대출 받아 보셨나요?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 받을 때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 받아 보셨나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똑같아요. 뭐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자동차 할부로 샀을 때, 자동차 할부로 사면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똑같은 금액이 뭐 30개월이다, 36개월이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거기에는 원금 이자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처음에 빠져나가는 돈 중에서 처음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처음에는 이만큼 중에서 말이에요. 이만큼 중에서 이자가 이만큼이에요. 대부분은 이자인데 원금은 처음에는 얼마 안 돼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원금 상환이. 처음에 조금이라도 갚기는 갚죠. 대신 한 번이라도 내면 조금이라도 갚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자가 조금 줄거든요. 이자가 조금 주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져가는 돈은 똑같은 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원금을 조금은 더 많이 갚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약간이라도 원금을 조금 더 갚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좀 더 잔금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원금 요만큼 갚았고 두 번째 조금 더 원금 갚았고, 그럼 세 번째는 더 많이 줄었을 거니까 세 번째는 이자가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자가 더 줄어들어요. 이렇게 더 줄어드는데 가져가는 돈은 여전히 똑같은 돈을 가져가니까 점점 어떻게 점점 이자의 크기가 줄죠. 이렇게
이자는 점점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러면 요 원금은 점점 상환이 커지겠죠. 그럼 요걸 이쪽으로 나타내면 원금 상환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자 지급분은 점점 이렇게 되고 원금 상환분은 점점 이렇게 돼요. 커져. 자, 요런 식이 바로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달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똑같아도 그 안에서 차지하는 원금의 비중이나 이 이자의 비중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가 비중이 커요? 이자 비중이 커요. 가면 갈수록 이자는 줄고요. 원금은 얼마 안 돼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원금 상환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동차 할부를 30개월로 하잖아요, 만약에. 30개월로 하면은 15개월이 지났을 때 반 갚았을까요? 반 못 갚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처음에 원금 갚는 게 얼마 안 돼서. 약 3분의 2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20개월 가야 반 갚는다고요. 만약에 일시불로 주고 1,000,000원 할부 끊었다. 1,000,000원 할부 끊었는데 그것을 30개월로 할부 끊었다. 그러면 약 20개월 지났을 때 얼마 남는다고요? 한 500만원 남는다 이 말이에요. 반밖에 못 갚아요. 근데 이게 원리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이 일정한 거예요. 원리금하고 원금하고 차 있죠. 원리금, 원금이자 합한 것이고요. 요거는 원금 상환이 균등한 거예요. 근데 은행에 갈 때 원금만 들고 가면 돼요? 이자도 함께 들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원금 이자의 합계액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원금 상환만 일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10년 만기로 빌렸다고 쳐보세요. 1억을 10년 만기로 빌려서 매년 말 상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금을 똑같이 갚으려면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1,000,000원씩 갚아야죠. 10년간 1억을 갚아야 되니까. 맞나요? 근데 이자율이 10%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첫 해 지금 얼마 빌렸어요? 1억 빌렸죠. 1년 후에 돈 갖다 주는 거예요. 1억을 얼마 동안 쓴 거예요? 1년간 쓴 거죠. 1억을 1년간 10%로 썼으면 이자 발생이 얼마 했어요? 이자는 1,000,000원이죠. 1억에 10%니까. 1억에 10% 연간 단위로 한 거죠. 지금 1년에 10%. 이자는 10% 발생했습니다. 근데 1억을 10번에 나누어서 갚아야 되니까 첫 해는 이제 첫 해 1,000,000원 원금 갚는 거 하고요. 첫 해 1억에 대한 이자 1,000,000원 하고 얹어서 얼마 가져가야 돼요? 2,000,000원 가져가요. 2,000,000원. 은행에 첫 해는 2,000,000원 가져가면은 그 중에 은행은 이자를 먼저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자 1,000,000원 떼고 1,000,000원 더 가져왔으니까 총 2,000 가져갔으니까 1,000,000원은 빚을 까주는 거죠. 처음에 1억 빌렸는데 1,000,000원은 이자, 1,000,000원은 원금 해서 얼마 가져갔다고요? 2,000 가져갔다고요. 그러면은 이자 떼고 1,000,000원 갚았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9,000 남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연도에는 얼마 빌린 셈이에요? 9,000,000원 빌린 셈이거든요. 9,000,000원을 몇 프로 이자로? 10% 이자로. 그럼 두 번째 연도 발생하는 이자는 얼마예요? 9,000,000원을 10%로 쓰는 거니까 900만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자가. 그죠? 근데 똑같이 1,000,000원씩 갚아 나가기로 했으니까 원금 상환하는 거 1,000,000원에다가 발생한 이자 900만원에서 1,900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빼고 1,000을 더 가져갔으니까 또 이제 8,000 남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는 8,000에 대한 이자 800이에요. 거기에다가 원금 1,000만원을 얹어가는 거죠. 그러면 1,800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패턴이 보이죠? 첫 해는 2,000만원 가져가고요. 둘째는 1,900, 1,800, 1,700, 1,600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맨 끝에는 1,100을 가져가면 돼요. 왜? 마지막에 1,000만원 남을 거 아니에요? 9년 말이 되면 1,000만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그 1,000만원에 대한 10% 이자가 마지막 100만원 발생하고 그 남은 마지막 1,000만원하고 합쳐서 1,100을 가져가면은 원금 이자를 다 갚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가져가는 돈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 원금은 어떻고요? 원금 상환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이자가 되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함께 그려서 이렇게 많이 물어요. 원리금 균등은 이렇고요. 원금 균등은 이렇거든요. 얘는 점점 줄어드니까 얘보다 처음에는 더 많이 은행에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리금 균등보다 나중에 가져가는 돈이 적어요.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계속 얘가 다 많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돈을 빌려도. 처음에는 누가 은행에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고요? 원금 균등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적은 돈을 가져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1억을 빌릴 때 원금 균등으로 빌리면 똑같은 만기라 해도 처음에 부담이 커요. 자, 처음에 부담이 크다는 얘기는 처음에 은행에 많이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은행에 많이 갖다 주면 대신 이자는 덜 내게 돼요. 왜? 처음에 이자 말고도 많이 갚아버렸으니까. 많이 갚아버리면 잔금이 적게 남을 거 아니에요. 잔금이 적게 남는 만큼 이자를 덜 내게 되겠죠. 자, 그러려면 지금 돈이 있어야죠, 돈이. 은행에 이자를 덜 내려면은 지금 부담스럽게 많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요. 이걸 어떻게 묻느냐? 한 번이라도 납입을 했을 때 잔금이 어떤 게 더 적게 남느냐 물어요. 한 번이라도 납입을 하게 되면 잔금은 누가 더 적어요? 원금 균등이 더 적게 된다고.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주는 만큼 잔금은 더 적게 남는다고요. 또 납입기간 전체 기간 동안 누가 이자를 덜 낸다? 원금 균등이 이자를 덜 낸다. 이렇게 됐나요? 예, 많이 갖는 만큼 이자는 덜 내게 돼 있어요. 원금 균등이. 대신 초기에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금 회수가 빠른 방법은 무엇이다? 자금 회수가 빠른 거 원금 균등이다. 그만큼 처음에 많이 받으니까 회수가 빨라지는 거죠. 예, 그렇게 비교해서 많이 묻고요. 또 요걸 묻습니다. 요걸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한다 해야 되는데 점점 감소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하죠. 근데 이 증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금 상환분이 일정하다 그러면 안 되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예요. 원금 상환액이 일정한 것은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이걸 이제 도표를 보고서 대답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자, 요 정도로 이 최정식은 나중에 비교하고요. 여기 워낙 중요하니까 요걸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개념 그다음에 리츠 저당 요당의 개념이나 리츠 자 이런 거 했고요. 자 다음 주에 요거 복습할 때 조금은 시간을 더 들여서 요걸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고정금리 변동금리나 또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자 요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